외로운 사업가는 사고로 외아들이 마비된 뒤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아간다. 어느 날 맨발의 소녀가 갑자기 나타나 한마디로 불가능을 약속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던 것이 희망이 되고 그의 어두운 과거가 드러나기 시작한다. 좋은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당신이 어디에서 오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계속 이어집니다. 제1장 침묵의 무게. 박민호는 강남구 한복판의 고급 카페 테라스에서 아들 지훈이의 휠체어를 천천히 밀며 걸었다. 서울의 11월 하늘은 회색빛으로 흐려져 있었고 차가운 바람이 그의 정장 깃을 스쳤다. 지훈이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9살 소년의 눈빛에는 한때 반짝이던 호기심과 장난기가 사라진 지 오래였다. 아빠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예요? 지훈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민호는 아들의 목소리에 담긴 지침을 느꼈다. 지난 8개월 동안 수없이 들어온 질문이었다. 병원에서, 재활센터에서, 집에서. 항상 같은 질문, 항상 같은 절망적인 답변들. 조금만 더 있자 지훈아, 바람이 좋다. 민호가 대답했지만 자신의 목소리조차 공허하게 들렸다. 사실 그는 도망치고 싶었다.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동전거린 눈빛으로부터,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죄책감으로부터. 박민호 대한민국 최대 건설회사 중 하나인 태평건설의 회장. 수십 개의 고층 빌딩을 세우고 수천 명의 일자리를 만들어낸 사람. 하지만 정작 자신의 아들 하나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 아버지. 그날은 평범한 주말이었다. 지훈이와 함께 한강공원으로 자전거를 타러 간 날, 민호는 급한 전화를 받느라 잠시 한눈을 팔았고 그 순간 지훈이는 급하게 내리막길을 달려 내려갔다. 트럭과의 충돌, 응급실, 수술실의 빨간 불, 그리고 의사의 차가운 진단. 척추 손상이 심각합니다. 하반신 마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후로 민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세계 최고의 의료진을 찾아 미국, 독일, 스위스까지 다녔다. 수억 원을 쏟아부었다. 실험적 치료법, 줄기세포 치료 로봇 재활 시스템까지 시도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하지만 결과는 늘 같았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지훈이가 다시 걸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민호는 기적을 믿지 않았다. 사업에서 성공한 것도, 지금의 재산을 쌓은 것도 모두 철저한 계획과 노력의 결과였다. 하지만 의학이라는 영역에서는 그의 돈도 권력도 의지도 무력했다. 지훈이는 휠체어에 앉아 멀리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한때는 그 아이들보다 더 빠르게 더 높이 뛸 수 있었던 소년. 이제는 그저 지켜보는 것만 가능한 관객이 되어버린 아이. 지훈아, 저기 분수대 쪽으로 가볼까? 민호가 말했다.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생기가 없었다. 민호는 휠체어를 밀며 천천히 분수대 쪽으로 향했다. 주말이라 그런지 공원에는 가족들이 많았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부모들의 따뜻한 목소리들이 그에게는 오히려 고통스럽게 다가왔다. 분수대 근처에 도착했을 때 민호는 벤치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다. 습관적으로 업무 메시지들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회사 일은 그나마 그를 현실로부터 도피시켜주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아빠는 항상 전화만 해요. 지훈이가 중얼거렸다. 민호는 순간 멈췄다. 아들의 말이 가슴을 찔렀다. 사고 이후 그는 지훈이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적이 거의 없었다. 병원 치료 일정, 약 복용 시간, 재활 스케줄에 대한 이야기뿐이었다.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대화는 사라져버렸다. 미안하다, 지훈아. 민호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다. 아빠가 너무 바빴구나. 괜찮아요. 어차피 할 말도 별로 없어요. 지훈이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다. 그 순간 민호는 깨달았다. 자신이 아들의 다리만 고치려고 애썼지. 정작 아들의 마음은 돌보지 않았다는 것을. 지훈이의 신체적 상처보다 더 깊은 것은 바로 그의 영혼에 난 상처였다. 지훈아, 우리 집에 가서 네가 좋아하는 영화나 볼까? 민호가 제안했다. 무슨 영화요? 어차피 주인공들은 다 뛰어다니잖아요. 지훈이가 쓸쓸하게 웃었다. 민호는 할 말을 찾지 못했다. 8개월 전까지만 해도 지훈이는 축구를 좋아하고 태권도를 배우고 친구들과 뛰어노는 것을 가장 즐거워했던 아이였다. 이제 그 모든 것들이 그에게는 고통스러운 추억이 되어버렸다. 공원의 다른 쪽에서는 한 무리의 아이들이 축구공을 차며 놀고 있었다. 지훈이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다가
금세 돌아왔다. 민호는 아들의 그런 모습을 보며 자신의 무력감을 다시 한번 느꼈다. 아빠, 정말로 다시는 걸을 수 없는 걸까요? 지훈이가 갑자기 물었다. 이 질문을 지훈이는 지난 몇 달 동안 수없이 했다. 그리고 민호는 매번 같은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다. 희망을 주고 싶었지만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다. 의사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하고 계셔. 우리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노력해보자. 민호의 목소리는 확신이 없었다. 지훈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아마도 그도 답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수많은 의사들, 수많은 검사들, 수많은 치료들, 모든 것이 같은 결론을 향하고 있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서울의 가을 하늘은 빠르게 어두워졌고 공원의 가로등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민호는 시계를 확인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집에 가자, 지훈아. 엄마가 기다리고 계실 거야. 민호가 말했다. 지훈이의 어머니 서연은 사고 이후 심한 우울증에 빠져 있었다. 자신을 탓하고 운명을 원망하며 점점 더 말수가 줄어들고 있었다. 가족 전체가 그 사고 하나로 인해 산산조각이 나고 있었다. 민호는 휠체어를 밀며 주차장으로 향했다. 걸음걸음마다 무거운 침묵이 그들을 따라왔다. 주말 저녁의 공원은 여전히 활기가 넘쳤지만 그들에게는 다른 세상의 일처럼 느껴졌다. 차에 지훈이를 태우고 휠체어를 접어 트렁크에 넣는 동안 민호는 문득 생각했다. 과연 자신이 아버지로서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일까? 돈을 쓰고 최고의 의료진을 찾는 것만이 전부일까? 운전대를 잡고 시동을 걸면서 민호는 알 수 없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앞으로도 이런 날들이 계속될 것이라는 생각에 숨이 막힐 것 같았다. 제2장. 깨어진 가정. 강남구 역삼동의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박민호의 집은 겉보기에 완벽해 보였다. 3층 규모의 현대식 건물, 잘 정돈된 정원, 그리고 최신 시설들로 가득한 실내. 하지만 집 안에 흐르는 공기는 무겁고 침울했다. 민호가 지훈이와 함께 집에 도착했을 때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평소 같으면 서연이 나와서 지훈이를 맞이했을 텐데 오늘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엄마는 어디 계세요? 지훈이가 휠체어에 앉은 채 둘러보며 물었다. 아마 방에 계실 거야. 민호가 대답하며 지훈이의 외출복을 벗겨주었다. 사실 서연은 요즘 대부분의 시간을 침실에서 보내고 있었다. 사고 이후 그녀는 점점 더 세상과 단절되어 갔다. 한때는 활발하고 사교적이었던 그녀가 이제는 친구들과의 만남도 사회활동도 모두 끊어버렸다. 엄마한테 인사하고 올게, 지훈이가 말했다. 민호는 지훈이의 휠체어를 엘리베이터 앞까지 밀어주었다. 사고 이후 집 안에 설치한 엘리베이터였다. 계단을 오르내릴 수 없는 지훈이를 위해 급하게 공사를 했던 기억이 났다. 2층에 도착한 지훈이는 스스로 휠체어를 조작해 부모님 침실로 향했다.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이엄마, 저예요. 거기 들어와, 지훈아. 서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생기가 없었다. 지훈이가 방에 들어가자 서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붓고 지쳐 있었다. 옆에는 먹지 않은 식사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엄마, 오늘 공원에 다녀왔어요. 지훈이가 밝은 목소리로 말하려 했지만 어색했다. 그래? 재미있었니? 서연이 몸을 일으켜 앉으며 물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진정한 관심이 보이지 않았다. 그냥 그랬어요. 지훈이가 작게 대답했다. 서연은 아들을 바라보며 또다시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지훈이의 휠체어를 볼 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다. 자신이 그날 함께 있었다면, 더 조심스럽게 지켜봤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그녀를 괴롭혔다. 엄마, 괜찮아요? 지훈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할 뿐이야. 서연이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지훈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도 엄마가 괜찮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사고 이후 엄마는 자주 울었고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아래층에서 민호는 서재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지훈이의 의료비 영수증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수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지만 그에게는 돈이 문제가 아니었다. 문제는 그 많은 돈을 써도 아들의 상태가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회사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회장님, 내일 이사회 회의가 있습니다. 참석하실 수 있으신지요? 내일은
지훈이 재활치료가 있어서 힘들 것 같습니다. 연기할 수 있나요? 하지만 중요한 안건들이 연기하세요.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민호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사업에 대한 열정도 예전 같지 않았다. 지훈이의 일 때문에 회사 업무에 소홀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우선순위를 바꿀 수는 없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다. 가정부 김 여사가 준비한 식사를 식탁에 차려놓았지만 가족 모두의 식욕은 없었다. 서연은 거의 입에 대지도 않았고 지훈이도 몇 숟가락 뜨고는 멈췄다. 지훈아, 더 먹어야지. 재활치료 받으려면 체력이 필요해. 민호가 말했다. 배가 안 고파요. 지훈이가 대답했다. 그래도 조금만 더 먹어봐. 서연이 억지로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런 대화들이 매일 반복되었다. 형식적이고 어색한 대화들. 한때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식탁이 이제는 무덤 같은 침묵으로 가득했다. 식사를 마친 후 민호는 지훈이를 목욕시키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도왔다. 이 모든 과정이 사고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예전에는 지훈이가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거의 모든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했다. 아빠, 내일도 재활치료 받아야 해요. 지훈이가 침대에 누우며 물었다. 응, 받아야지. 조금씩이라도 나아지고 있으니까. 정말 나아지고 있는 걸까요? 지훈이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섞여 있었다.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솔직히 말하면 그도 확신이 없었다. 몇 달째 같은 치료를 받고 있지만 뚜렷한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아빠도 모르겠구나. 지훈이가 중얼거렸다. 지훈아. 민호가 말을 시작했지만 이어지지 않았다. 괜찮아요, 아빠. 저도 알아요. 지훈이가 담담하게 말했다. 그날 밤 민호는 잠들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있었다. 옆에서 서연이 작은 소음에도 깨어났다가 다시 잠들기를 반복했다. 그녀도 숙면을 취하지 못한 지 오래였다. 새벽 3시경 민호는 일어나서 지훈이의 방을 확인했다. 지훈이는 깊이 잠들어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없었다. 꿈속에서도 고통스러워하는 것처럼 보였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지훈이의 아침 준비를 도와주고 재활치료를 받으러 가야 했다. 하지만 치료센터에서 연락이 왔다. 죄송합니다. 오늘 담당 치료사가 갑자기 아파서 치료를 연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민호는 실망했다. 지훈이도 마찬가지였다. 치료 자체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유일한 희망의 끈이었다. 그럼 오늘은 뭘 하지? 지훈이가 물었다. 날씨가 좋으니까 다시 공원에 나가볼까? 민호가 제안했다. 지훈이는 별로 내키지 않아 했지만 딱히 다른 할 일도 없었다.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기만 했다. 오전 11시경 민호와 지훈이는 다시 어제 갔던 공원으로 향했다. 주중이라 그런지 어제보다는 사람이 적었다. 민호는 지훈이의 휠체어를 밀며 천천히 공원을 돌았다. 아빠, 저기 앉을 수 있을까요? 지훈이가 분수대 근처의 벤치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럼 민호가 대답하며 벤치 쪽으로 향했다. 벤치에 앉은 지훈이는 분수대에서 떨어지는 물소리를 들으며 멍하니 앉아 있었다. 민호는 옆에서 아들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9살 아이가 가져야 할 천진난만함 대신 그의 얼굴에는 어른스러운 체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제3장. 예상치 못한 만남 1시간 정도 분수대 앞에 앉아있던 민호와 지훈이에게 한 소녀가 다가왔다. 10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였는데 낡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고 옷도 깨끗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또렷하고 맑았다. 소녀는 주저하지 않고 그들 앞에 서서 정중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민호는 당황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가 갑자기 다가와 인사를 하는 것이 어색했다. 혹시 구걸을 하려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웠다. 안녕. 지훈이가 먼저 대답했다. 오랜만에 자신과 비슷한 나이에 아이를 본 것 같았다. 저는 김소영기예요, 아저씨. 아들분이 다리를 다치셨나요? 소영이가 직접적으로 물었다. 민호는 불쾌해졌다. 그런 질문을 대답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가세요. 하지만 소영이는 물러서지 않았다. 대신 지훈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오빠 다리가 아픈가요? 응, 걸을 수가 없어. 지훈이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소영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 생각하는 듯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민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아저씨, 제가 오빠가 다시 걸을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어요. 민호는 황당해서 웃음이 나왔다. 뭐라고? 너 같은 꼬마가 뭘 할 수 있다는 거야? 정말이에요. 저는 할 수 있어요. 소영이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세계 최고의 의사들도 못한다는 걸 네가 할 수 있다고. 민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훈이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소영이의 말에 뭔가 끌리는 것이 있었다. 지난 몇 달 동안 만난 어떤 의사보다도 이 소녀가 더 확신에 차 있어 보였다. 아빠, 그냥 들어보면 안 될까요? 지훈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훈아, 이상한 사람 말 듣지 마. 민호가 아들을 타일렀다. 소영이는 포기하지 않았다. 아저씨, 1시간만 시간을 주세요. 1시간이면 충분해요. 1시간? 무슨 말도 안 되는. 민호가 화를 내려는 순간 지훈이가 그의 팔을 잡았다. 아빠, 제발 한 번만 해보면 안 될까요? 지훈이의 눈에는 오랜만에 보는 간절함이 있었다. 민호는 아들의 표정을 보고 망설였다. 지금까지 지훈이는 모든 치료에 대해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는데 이상하게도 이 소녀의 말에는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지훈아,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아빠, 어차피 오늘 할 일도 없잖아요. 그냥 한 번만요. 지훈이가 애원했다. 소영이는 민호의 고민을 지켜보며 기다렸다. 그녀의 표정에는 여전히 확신이 가득했다. 결국 민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좋아. 하지만 정말 1시간만이다. 그리고 이상한 짓 하면 바로 그만둔다. 소영이는 환하게 웃었다. 감사해요, 아저씨.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소영이는 지훈이의 휠체어를 공원의 좀 더 조용한 구석으로 밀어달라고 했다. 큰 나무 아래 그늘진 곳이었다. 여기서 뭘 하려는 거야? 민호가 의심스럽게 물었다. 일단 오빠부터 편하게 해드릴게요. 소영이가 지훈이에게 말했다. 오빠, 눈을 감아보세요. 지훈이는 순순히 눈을 감았다. 소영이는 지훈이의 손을 잡고 말했다. 오빠, 다리가 아프기 전에 뭘 하는 걸 제일 좋아했어요? 축구, 그리고 친구들이랑 뛰어노는 거. 지훈이가 작게 대답했다.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좋았어요. 정말 좋았어요. 지훈이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다. 소영이는 계속해서 지훈이와 대화를 나눴다. 지훈이가 좋아했던 것들, 꿈꿨던 것들, 행복했던 순간들에 대해 물어봤다. 민호는 옆에서 지켜보며 점점 더 당황했다. 이게 대체 뭐 하는 거야? 민호가 중얼거렸다. 조용히 해주세요. 소영이가 민호를 제지했다. 30분 정도 지나자 지훈이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긴장되어 있던 얼굴이 편안해지고 심지어 작은 미소까지 짓고 있었다. 오빠, 이제 다리에 집중해 보세요. 발가락부터 천천히. 소영이가 말했다. 지훈이는 눈을 감은 채 집중했다. 소영이는 그의 무릎에 손을 올리고 뭔가를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민호에게는 들리지 않는 작은 목소리였다. 갑자기 지훈이가 앗! 하고 소리를 냈다. 뭐야? 무슨 일이야? 민호가 급하게 다가갔다. 아빠, 뭔가 느껴져요. 지훈이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뭐가 다리에? 뭔가 따끔따끔해요. 지훈이가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민호는 믿을 수 없었다. 지훈이는 사고 이후 다리에 아무런 감각이 없었다. 의사들은 감각이 돌아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했다. 정말? 정말로 느껴져?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응, 정말이에요. 지훈이가 눈을 뜨며 환하게 웃었다. 소영이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너무 무리하면 안 돼요. 민호는 혼란스러웠다. 이게 정말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아니면 지훈이가 착각하는 건가? 지훈아, 정말 확실해? 착각하는 건 아니지? 민호가 다시 한번 확인했다. 아니에요, 아빠. 정말로 느껴져요. 오랜만에 느끼는 거예요. 지훈이의 눈에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희망의 빛이 돌고 있었다. 소영이는 일어서며 말했다. 내일 또 와주세요. 같은 시간에 여기서 만나요. 잠깐, 너는 누구야? 어떻게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야? 민호가 급하게 물었다. 내일 더 얘기해 드릴게요. 오늘은 오빠가 충분히 놀랐을 거예요. 소영이가 웃으며 말했다. 어디 가는 거야? 연락처라도. 민호가 말하려는 순간 소영이는 이미 공원 저편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민호는 멍하니 서 있었다. 방금 일어난 일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다. 아빠, 우리 내일도 여기 올 수 있어요? 지훈이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민호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다. 몇 달 만에 처음 보는 밝은 표정이었다. 설령
그것이 착각이라 할지라도 아들이 이렇게 희망을 갖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았다. 그래, 내일도 와보자. 민호가 대답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훈이는 계속해서 자신의 다리를 만져보고 있었다. 그리고 소영이에 대한 이야기를 멈추지 않았다. 아빠, 소영이가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저런 걸 할 수 있을까요?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오늘 이후 지훈이가 달라졌다는 것이었다. 제4장, 희망의 불시집에 도착한 지훈이는 엄마에게 달려가듯 휠체어를 몰고 갔다. 서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지훈이의 들뜬 모습을 보고 놀랐다. 엄마, 제가 다리를 느꼈어요. 지훈이가 흥분해서 외쳤다. 뭔 소리니? 서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일어났다. 정말이에요. 소영이 언니가 도와줬는데 다리에 감각이 생겼어요. 지훈이가 계속 말했다. 민호는 아내의 혼란스러운 표정을 보며 상황을 설명했다. 공원에서 만난 소녀, 그녀가 한 이상한 행동들, 그리고 지훈이가 느꼈다고 주장하는 감각에 대해서. 민호 씨,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서연이 반신반의하며 물었다. 나도 믿기 어렵지만 지훈이가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을 거 아니야. 서연은 지훈이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앉았다. 지훈아, 정말 느꼈어. 정말로. 응, 따끔따끔했어요. 정말이에요, 엄마. 지훈이가 확신에 차서 대답했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희망의 징조를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날 수 있어?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응, 내일 같은 시간에 만나기로 했어요. 그날 밤 저녁 식사 시간은 달랐다. 지훈이는 평소보다 많이 먹었고 계속해서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했다. 서연도 오랜만에 밝은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민호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지훈이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좋았지만 동시에 걱정되기도 했다. 만약 이것이 일시적인 착각이라면, 만약 그 소녀가 지훈이를 속이고 있다면. 잠자리에 들기 전 민호는 인터넷에서 하반신 마비 환자의 감각 회복에 대해 검색해봤다. 의학적으로는 매우 드문 일이지만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나와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장기간의 치료와 재활이 필요했다. 하루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민호가 중얼거렸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이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그리고 계속해서 시계를 보며 소영이를 만날 시간을 기다렸다. 아빠, 언제 나가요? 지훈이가 몇 번째 물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어. 조금만 기다려. 민호가 대답했다. 서연도 오늘은 지훈이와 함께 나가고 싶다고 했다. 오랜만에 침실에서 나와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했다. 오전 11시. 가족 3명이 모두 공원으로 향했다. 어제와 같은 장소에서 기다렸지만 소영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아직 안 왔네? 지훈이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민호가 달랬다. 30분이 지나도 소영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지훈이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다. 혹시 안 오는 건 아닐까요? 지훈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직 일찍이야.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서연이 위로했다. 또 30분이 지났을 때 소영이가 나타났다. 어제와 똑같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오늘은 좀 더 피곤해 보였다. 오빠, 기다렸어요? 소영이가 밝게 인사했다. 소영아, 왔구나. 지훈이가 환하게 웃었다. 늦어서 미안해요. 일이 좀 있었어요. 소영이가 사과했다. 서연이 소영이를 처음 보고 놀랐다. 너무 어린아이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옷차림도 남루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훈이 엄마예요. 서연이 정중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저는 김소영기예요. 소영이가 예의 바르게 인사했다. 소영아, 너 혼자 사는 거니? 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네, 혼자 살아요. 소영이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소영이는 잠시 침묵했다.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다. 부모님은 안 계세요. 서연의 표정이 안쓰러워졌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혼자 사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그럼 어디서 살고 있어? 민호가 물었다. 지하철역 근처에 작은 방이 있어요. 괜찮아요. 소영이가 대답했다. 가족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소영이의 표정에서 더 이상 캐묻고 싶지 않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럼 오늘도 어제처럼 해볼까요? 소영이가 지훈이에게 말했다. 응, 지훈이가 대답했다. 어제와 같은 자리에서
소영이는 지훈이와 함께 앉았다.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을 시도했다. 오빠 발가락을 움직여 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소영이가 말했다. 지훈이는 집중했다. 몇 분 후 그의 발가락이 아주 조금 움직였다. 서연이 놀라서 소리쳤다. 지금 발가락이 움직였어요. 민호도 믿을 수 없었다. 정말로 지훈이의 발가락이 움직인 것이었다. 정말이에요. 지훈이가 흥분해서 외쳤다. 소영이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어요, 오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야? 민호가 소영이에게 물었다. 제가 특별한 걸 배웠어요. 소영이가 대답했다. 누구한테? 배웠어? 이 선생님한테요. 할아버지가 저를 도와주셨어요. 소영이가 설명했다. 그 할아버지는 어디 계시는데? 서연이 물었다. 멀리 계세요. 자주 만나지는 못해요. 소영이의 목소리가 조금 슬퍼졌다. 민호는 이 모든 상황이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건가? 아니면 무언가 속임수가 있는 건가? 소영아, 솔직히 말해줘. 너 정말로 지훈이를 도울 수 있어? 민호가 진지하게 물었다. 소영이는 민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얼마나 버나 몇 달 아니면 더 오래 걸릴지도 몰라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가능해요. 지훈이는 소영이의 말을 들으며 눈을 반짝였다. 몇 달이든 몇 년이든 상관없었다. 중요한 것은 희망이 있다는 것이었다. 소영아, 우리가 너를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서연이 물었다. 아니요, 괜찮아요. 소영이가 대답했다. 하지만 넌 너무 어려. 혼자 살기에는. 서연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괜찮아요. 저는 잘 살고 있어요. 소영이가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웃음 뒤에는 무언가 숨겨진 슬픔이 있어 보였다. 민호는 이 소녀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다. 오늘 치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호는 결심했다. 소영이에 대해 조사해보기로 한 것이다. 그녀가 누구인지, 어떻게 이런 능력을 갖게 되었는지, 그리고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알아보고 싶었다. 그날 밤 민호는 개인 탐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소영이라는 아이를 찾아달라고 하고 싶습니다. 10살 정도 되는 여자아이인데 탐정은 며칠 안에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했다. 민호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 날들을 기다렸다. 제5장 숨겨진 진실 3일 후 탐정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민호는 회사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았다. 회장님, 김소영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말해보세요. 일단 충격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민호는 불안해졌다. 지금 당장 오세요. 1시간 후 탐정 강 형사가 민호의 사무실로 왔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다. 회장님, 앉아서 들으세요. 강 형사가 말했다. 그냥 말하세요. 김소영 이 아이는 3년 전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가... 강 형사가 말을 멈췄다. 뭐가 어떻다는 거요? 태평건설 소속 트럭이 일으킨 사고입니다. 민호는 충격을 받았다. 자신의 회사 차량이 연관된 사고라니. 계속 말하세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시 운전기사가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김소영의 부모님이 타고 있던 차를 들이받았고 부모님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김소영만 살아남았는데 그 아이도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민호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강 형사가 계속했다. 뭐가 더 있다는 거요? 그 사고 이후 김소영은 6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했는데 하반신 마비 진단을 받았습니다. 뭐라고요? 민호가 소리쳤다. 네, 그 아이도 원래 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1년 후 기적적으로 회복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호는 머리가 어지러웠다. 소영이가 자신과 같은 상황을 겪었던 것이다. 그것도 자신의 회사 때문에. 그 이후 김소영은 어떻게 됐나요? 친척들이 키우려고 했지만 다들 포기했습니다. 결국 한 노인이 그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이동진이라는 분인데 한의사였습니다. 이동진? 네, 소영이가 말한 이 선생님이 바로 이분일 겁니다. 이분이 소영이의 재활을 도우셨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치료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신 것 같습니다. 민호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소영이가 지훈이를 도울 수 있었던 이유, 그녀의 확신, 그리고 그 슬픈 눈빛의 이유까지. 회장님, 그런데 더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강 형사가 말했다.
뭔가요? 당시 사고 처리가 조용히 덮어졌습니다. 거액의 합의금이 지급됐지만 김소영에게는 한 푼도 가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충격을 받았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회사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다. 누가 그 돈을 가져간 거요? 당시 소영이의 후견인이었던 삼촌이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그 삼촌은 돈을 도박으로 다 날리고 사라졌습니다.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다. 자신의 회사가 한 소녀의 인생을 파괴했고 그 소녀가 지금 자신의 아들을 도와주고 있다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현기증이 났다. 이 선생님은 지금 어디 계신가요? 경기도 가평의 작은 한의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소영이는 주말마다 그곳에 가서 치료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민호는 결심했다. 이 선생님을 직접 만나봐야겠다고. 다음 날 민호는 가평으로 향했다.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한 작은 한의원이었다. 희망한 의원이라는 소박한 간판이 걸려 있었다. 안녕하세요. 이동진 원장님 계신가요? 민호가 물었다. 누구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노인이 나왔다. 저는 박민호라고 합니다. 소영이 때문에 왔습니다. 이 선생님의 표정이 경계심으로 가득해졌다. 소영이를 어떻게 아시는지요? 민호는 상황을 설명했다. 지훈이의 소영이와의 만남, 그리고 자신이 알게 된 진실까지. 이 선생님은 한참 동안 민호를 바라보더니 말했다. 들어오세요. 한의원 안은 약자의 냄새가 가득했다. 이 선생님은 차를 내주며 말했다. 소영이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아이는 정말 특별한 아이입니다. 이 선생님이 시작했다. 3년 전 병원에서 처음 만났을 때 그 아이는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잃고 자신도 걸을 수 없게 되었으니까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었나요? 의지입니다. 그 아이의 강인한 의지와 그리고 이 선생님이 잠시 멈췄다.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소영이는 자신이 걸을 수 있게 되면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도와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마음이 기적을 만들어냈죠. 민호는 감동받았다. 그 어린 나이에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니. 그래서 제가 그 아이에게 특별한 치료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단순한 물리치료가 아니라 마음과 몸을 함께 치료하는 방법을요. 정말 효과가 있나요? 소영이 자신이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당신 아들도 변화하고 있고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로 지훈이는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호가 물었다. 뭘 말씀하시는 건지요? 소영이에게 제 회사가 그런 일을 저질렀는데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이 선생님은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다. 소영이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 아이는 당신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태평건설 회장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민호는 충격받았다. 그럼 왜 지훈이를 도와주는 거죠? 그게 바로 그 아이의 위대한 점입니다. 복수 대신 용서를, 원망 대신 사랑을 선택했어요. 민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자신보다 훨씬 어린 소녀가 이렇게 큰 마음을 가지고 있다니. 선생님, 소영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지하철 근처 고시원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비를 버는데 참 힘들게 살고 있어요. 민호는 마음이 아팠다. 자신의 회사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가 오히려 자신의 아들을 도와주고 있다니. 제가 그 아이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소영이는 도움을 받으려 하지 않을 겁니다. 자존심이 강한 아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이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진심을 보여주세요. 소영이는 진심을 알아봅니다. 민호는 가평에서 돌아오는 길에 많은 생각을 했다. 소영이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제6장, 새로운 시작 다음 날, 민호는 평소보다 일찍 공원에 나갔다. 소영이가 오기 전에 그녀와 단둘이 이야기하고 싶었다. 30분 정도 기다리자 소영이가 나타났다. 아저씨, 일찍 오셨네요. 지훈이 오빠는 어디 있어요? 소영이가 물었다. 소영아, 잠깐 너하고만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래. 민호가 말했다. 소영이는 민호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무언가 눈치챈 듯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민호는 깊게 숨을 쉬고 말했다. 소영아, 나는 네가 누군지 알게 되었어. 소영이의 표정이 굳어졌다. 아저씨, 3년 전 그 사고, 내 회사 트럭 때문이었다는 걸 알았어.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소영이는 잠시 침묵했다.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다. 저도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럼 왜 지훈이를 도와주는 거야? 민호가 간절히 물었다. 오빠가 불쌍해서요. 저처럼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도와주고 싶었어요. 민호는 무릎을 꿇고 소영이와 눈높이를 맞췄다. 소영아, 정말 미안해. 내가 내 회사가 내 부모님을 앗아가고 너까지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괜찮아요. 소영이가 말했다. 저는 아저씨를 원망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이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원망하면 내 마음만 아프다고. 그보다는 좋은 일을 하는 게 낫다고.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이 어린 소녀가 어떻게 이렇게 성숙할 수 있을까? 소영아,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어. 제대로 된 집에서 살고 학교도 다니고. 저는 괜찮아요. 소영이가 거절했다. 안 괜찮아. 네가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나는 알아. 민호가 말했다. 그때 지훈이와 서연이 도착했다. 지훈이는 소영이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다. 소영아, 오늘도 연습하자. 지훈이가 말했다. 소영이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요, 오빠. 그날 치료 시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지훈이가 휠체어에서 일어서려고 시도했던 것이다. 오빠, 천천히 해보세요. 소영이가 지훈이를 부축했다. 지훈이는 소영이의 도움을 받아 천천히 일어섰다. 다리가 떨렸지만 몇 초 동안 서 있을 수 있었다. 어머! 서연이 놀라서 소리쳤다. 민호도 믿을 수 없었다. 의사들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지훈아, 정말 대단해. 민호가 흥분해서 말했다. 하지만 가장 기뻐한 것은 지훈이 자신이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다리로 선 것이었다. 소영아, 정말 고마워. 지훈이가 말했다. 그 순간 소영이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자신이 그토록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치료를 마친 후 민호는 가족회의를 열었다. 소영이에 대한 진실을 서연과 지훈이에게도 말해야 했다. 뭐라고요? 서연이 충격을 받았다. 소영이가 우리 회사 사고의 피해자라고? 지훈이도 놀랐다. 민호는 모든 것을 설명했다. 소영이의 과거, 그녀가 겪은 고통,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그럼 우리가 소영이를 도와줘야 해요. 지훈이가 말했다. 맞아요. 우리가 책임져야 해요. 서연도 동의했다. 다음 날 민호는 변호사와 함께 소영이를 찾아갔다. 정식으로 양육권을 신청하고 싶다고 했다. 저를 입양하시겠다고요? 소영이가 놀랐다. 그래, 우리 가족이 되어주지 않을래? 민호가 말했다. 소영이는 잠시 망설였다. 정말 괜찮을까요? 당연하지. 지훈이도 누나가 생겨서 기뻐할 거야. 서연이 말했다. 소영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그로부터 6개월 후 지훈이는 완전히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소영이의 꾸준한 도움과 가족의 사랑으로 기적이 일어난 것이었다. 소영이는 정식으로 박소영이 되었고 지훈이와 함께 같은 학교에 다니게 되었다. 그녀는 이동진 선생님의 치료법을 더 깊이 배워서 나중에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겠다고 했다. 어느 날 저녁, 가족 4명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예전처럼 웃음소리가 가득한 식탁이었다. 아빠, 소영이 누나가 우리 가족이 되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지훈이가 말했다. 맞아요. 소영이가 없었다면 지훈이도 걸을 수 없었을 거예요. 서연이 말했다. 소영이는 부끄러워하며 말했다. 저야말로 가족이 생겨서 행복해요. 민호는 이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다. 절망에 빠져있던 가족이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다니. 소영아, 너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살아났어. 민호가 말했다. 뭐 아니에요, 아빠. 우리가 서로 도와준 거예요. 소영이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날 밤 민호는 일기를 썼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다. 오늘 나는 깨달았다. 진정한 기적은 의학기술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을. 소영이가 보여준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족에게 진짜 기적을 선물해 주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 4명의 가족으로서. 1년 후 지훈이는 축구부에 들어갔고 소영이는 반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학생이 되었다. 서연은 우울증을 완전히 극복했고 소영이와 함께 다른 장애 아동들을 돕는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민호는 회사의 장애인 재활지원재단을 설립했다. 소영이의 이름을 따서 소영재단이라고 명명했다. 소영이와 같은 처지의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였다. 어느 주말 가족 4명이 처음 만났던 그 공원에 나갔다.
지훈이는 축구공을 차며 뛰어다니고 소영이는 그 모습을 보며 웃고 있었다. 여보, 1년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서연이 민호에게 물었다. 상상도 못했지. 그때는 절망뿐이었는데 민호가 대답했다. 소영이가 우리에게 온 건 정말 기적이에요. 맞아. 그 아이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가르쳐줬어. 뭐요? 용서하는 마음,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 그때 소영이가 달려와서 말했다. 아빠, 엄마, 저 다른 아이들도 도와주고 싶어요. 저처럼 힘든 아이들을요. 그래, 우리 함께 도와주자. 민호가 소영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지훈이도 달려와서 말했다. 나도 도와줄 거야. 누나가 나를 도와준 것처럼 4명의 가족은 서로를 꼭 안았다. 어둠 속에서 만난 한 줄기 빛이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빛을 나누어 주고 싶었다. 공원에서 바라본 석양은 유난히 아름다웠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박민호와 김소영, 그리고 그들 가족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용서와 사랑으로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낸 이들의 여정을 통해 우리 모두가 삶의 진정한 의미를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런 가슴 뭉클한 이야기들을 더 많이 들으시고 싶으시다면 왼쪽에 있는 특별 재생 목록을 확인해 보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매일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릴 새로운 이야기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댓글